안녕하세요. 저희는 멈추지 않은 필름의 서윤, 수현, 수진입니다. 와. 되게 오랜만에 보는 조합인데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새 날씨도 굉장히 추워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따뜻한 국물 요리가 땡기잖아요. 네. 어떤 국물 요리 좋아하세요? 저는 국밥도 좋아하는데 제 최애 음식은 닭백숙. 닭백숙 하면 오늘 또 빠질 수 없죠. 네, 그쵸. 어떤 영화 가지고 왔죠? 저희는 오랜만에 수프와 이데올로기라는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인 사위를 극구 반대하던 부모님. 엄마는 오사카로 처음 인사 온 일본인 사위를 위해 터질 만큼 속을 꽉 채운 닭백숙을 정성껏 끓입니다. 내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지만 남편에겐 신기할 뿐인 내 가족. 엄마를 많이 탓해왔는데 어느 날 엄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향 제주도의 기억을 들려줍니다. 이제는 점점 잊혀져가는 아픈 기억을 안고 사위가 끓인 닭백숙을 먹고 태어나 처음으로 함께 제주도에 갑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도 밥은 같이 먹자. 우리는 식구입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찍은 것 같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감독님이 매번 카메라를 드시는 게 그만큼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이 묻어있다고 느껴졌는데, 사실 이게 장편 다큐멘터리인데 처음에는 장편으로 찍을 생각이 없으셨대요. 그 어머니가 점점 자신한테 사삼 이야기를 조금씩 할 때마다 그냥 단편으로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카메라를 항상 가지고 계셨다고 하시는데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되실 남자분인 카오루 씨가 집에 소개를 받으러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감독님의 집에서는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둘 다 항상 하시던 말씀이 일본인 남자, 미국인 남자는 안 된다라고 계속 하셔가지고 감독님이 과연 이 카오루 씨가 왔을 때 집이 분위기가 어떨까? 라는 생각에 좀 웃긴 장면? 예상치 못한 장면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때도 카메라를 드신 거래요. 근데 예상과는 달리 상대방의 어떤 사상이나 뭐 생각이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진짜 그냥 식구나 가족으로 환대해주시는 그런 모습에 그 감독님이 생각을 바꾸게 되고 굉장한 감동을 받아서 이 이야기를 장편으로 만들게 되었다고 하시네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카오루 씨가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된 게 이 영화가 장편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편 또 감독님께서 자기 가족, 본인의 가족에 대해서 카메라를 통해 이야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뭐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해보는 거지만 그 전까지 가족에 대해 어떤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해왔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딸의 카메라를 받아들인 그 가족들도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감독님은 이런 기억의 조각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결국 한 편의 영화를 만드셨잖아요. 수프를 통해 이데올로기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걸로 영화가 시작되잖아요. 저도 저희 집을 한번 생각해봤는데 저희는 식구가 5명이거든요. 근데 또 살아오면서 각자 이렇게 사는 환경이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까 같이 밥을 먹고 한 집에 살았어도 가치관이나 이념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또 그런 가치관의 차이나 이념의 차이 그런 것을 넘어서서 잘 받아들이는 걸 봤을 때 정말 식구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감독님인 양영희 감독님께서는 사삼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셨다고 해요. 그 이유가 그 부모님 두 분이 다 제주도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제주도 출신이셨기 때문에 뭐 사삼과 관련이 되어 있겠거니라고만 생각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어머니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여쭤봐도 거의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냥 좀 말을 꺼리는 느낌으로 말씀을 하셔서 자기 자신의 가족은 그 사건과 크게 연관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네, 영화를 보면 그 어머니랑 감독님 남편이랑 다 같이 그 4.3의 현장, 그 제주도로 다시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주도에서 4.3 관련 자료들과 뭐 기념비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아, 4.3이 이렇게 크고 심각한 일이었구나라는 거를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인지 그 4.3 관련 연구자분들께 4.3이 이렇게 큰 사건인 줄 몰랐다. 어떻게 이 참혹한 사건들을 보시면서 연구를 하시는지 너무 힘드실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게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제주 4.3을 중학교 역사 시간에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아픈 일들이 참 많았지만 제가 살아왔던 동네는 제주 4.3이나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그렇게 큰 언급을 하거나 그에 대해서 알려주는 분들이 거의 없기도 했어요. 근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 제가 몰랐던 이들의 아픔에 대해 좀 많이 알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숭고한 목숨이 좀 많이 희생됐다는 거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직도 희생자의 유족이나 후손분들이 제 주위에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이런 아픈 일들이 멀지 않은 일이었구나를 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실 4.3은 오랫동안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되거나 학교에서 교육되지 못했잖아요. 저희 세대쯤이 되어서야 겨우 조금 더 사실에 가까운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특히 근현대사에서 국가가 저지른 폭력들은 오랫동안 부정당해 왔기도 하고 저 역시도 최근에 교육을 나온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에 대해 고등학교 이전까지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창 사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제가 직접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알게 된 정보들이 훨씬 많았고 최근에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SNS상에서 카드뉴스라든지 이런 걸로도 그래도 제법 많은 정보들을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20년 동안 제주도에서 산 제주도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3의 실체를 직접적으로 체감한 적은 없었어요.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많이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뭔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이 현장이 바로 가까이 있고 그냥 그 속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주변인들도 다 관련인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인지 교육이나 어릴 때도 항상 사상공원이라는 데 놀러 갔거든요. 근데 사상공원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놀러 가서 썰매 타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알고 보니까 제 가족이 바로 직접적인 그 피해자분들이 계시는 그런 후손이었다는 거를 제가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거를 알고 나서 제가 왜 그거를 직접적으로 체감하지 못했는가를 깨닫게 됐는데요. 당장 저희의 가족이 그것과 굉장히 연관이 있었고 희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언급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었고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아픈 역사를 굳이 가족들에게 들려줄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처럼 그 4.3 사건이라는 거는 그 노무현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부가 잘못을 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이전까지는 그 제주도 전역의 모든 이들의 금기어 같은 거였어요. 하나의 집단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이것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렸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적인 맥락을 제가 알고 있어서인지 이 영화를 볼 때 왜 감독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남한 정부의 굉장한 불신과 배신감을 느끼고 북한이라는 것을 택했는지 그런 맥락적인 것이 더 잘 이해가 갔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이후 세대인데다가 뭔가 매체로만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었는데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참담하고 너무 힘든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주도에 어쨌든 터를 잡고 사시는 분들의 마음은 정말 헤아릴 수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정말 누군가에겐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게 가장 큰 극복 방법이자 위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 모두에게도 그렇고 4.3을 겪고 제주에 남아서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4.3을 겪고 나서 아니면 그런 비슷한 류의 사건을 겪고 나서 그 장소를 또는 그 나라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이어서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독특하고 신기했는데요. 근데 심지어 그렇게 한국을 떠나서 선택한 곳이 북한이라는 거를 알게 되고 나서 저는 이 영화가 이런 내용으로 흘러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게 정말 그렇게 이데올로기의 충돌을 모두 다 겪고 그 한가운데 서 계시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기 전에는 그냥 일본이랑 제주도 얘기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초반부터 북한, 조총련 이런 맞아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얘기들이 쭉 이어져서 좀 당황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스프를 먹으면서 그런 이데올로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사람 자체로만 봐주면서 이야기가 진행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이데올로기는 어떤 누군가가 만든 수단으로 쓰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영화를 보면서 이 이데올로기라는 게 얼마나 무용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현대사를 들여다보면 이 이데올로기, 이념이라는 게 사람보다 앞서 있을 때가 참 많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물론 대의와 신념이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걸 믿고 어쨌든 투쟁했던 많은 분들 덕분에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이데올로기의 시대에 생겨났던 피해자들을 이름 없는 피해자들을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는 그런 한 개인 그리고 한 가족을 조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동시에 수많은 이데올로기들이나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가장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런 사건들이 곧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모습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이 영화를 완성하시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자신의 어머니는 고향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머니의 그 삶의 궤적을 보면 오사카에서도 제주도에서도 남한 정부에도 일본에도 다 상처를 받으신 그런 분이셔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부라는 것에 더 희망을 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둘 곳이 없는 또는 나를 보호해줄 만한 어떤 정부나 어떤 체제, 어떤 집단 이런 것에 속하지 못한 이들이 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 영화에서 감독님께서 나의 어머니께서는 이런 고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을까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정말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영화 제목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저는 그냥 일본에 이런 잔잔한 영화들 많잖아요. 그냥 밥 먹으면서 인생 얘기하다 끝나는? 저도 그런 힐링 영화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줄거리를 찾아보고 예고편도 보고 감독님 인터뷰도 봤는데 이건 내 예상과 전혀 다른 영화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잘 모르는 이야기에 관한 영화라 조금 보기 전에 겁이 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영화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몰랐고 그냥 서독제에서 상영한 다큐멘터리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 제목이 이데올로기와 수프라고 해서 결국에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것은 수프라고 해서 수프의 방점을 찍는 것 같아요. 이 수프가 함축하고 있는 게 어쩌면 그 식구 간의 사랑,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공존이나 화합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의 부모님께서 극구 반대하시던 일본인 사위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게 그 일본인 남편이 될 분을 소개하면서 이제 같이 백숙을 먹는데 사뭇 저는 긴장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 분위기와 다르게
네, 흘러가서 저는 되게 편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처음에 왔을 때 딱 삼계탕을 끓여주시고 굉장히 또 분위기가 반전됐던 게 그 카오루 씨께서 갑자기 그 티셔츠를 맞아요. 한복하고 나오시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에서 다 같이 극장의 사람들이 다 웃음이 맞아요. 터졌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굉장히 따뜻함을 많이 느꼈고 아 나도 먹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 분이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더라도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그 식구라는 말을 좀 되새겨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양명희 감독님의 전작 디어 평양, 굿바이 평양 등의 영화를 찍으시면서 본인이 느끼시고 보시고 말하고 싶으신 것들을 담은 산문집이 나왔다고 해요. 카메라를 끄고 씁니다 라는 책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밖에도 기대할 만한 소식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요. 말씀해주신 굿바이 평양 그리고 디어 평양이 이번 서독제에서 독립영화 아카이브 정연을 통해서 리마스터링으로 상영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이들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이 영상이 나올 때쯤이 딱 12월 저희 서독제가 시작된 기간일 텐데요. 그때 저도 꼭 보러 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들 이 영화를 보시고 또는 저희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드셨던 생각이나 감상 한번 나눠볼까요? 좋아요. 저는 고요한 투쟁이라는 말이 가장 떠올랐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실종된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들을 찾기 위한 생존자의 여정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알츠하이머로 기억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그런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걸 말한다는 건 저는 굉장한 용기와 어떤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도 어려운 주제나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 영화를 다 본 뒤에도 많은 생각들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제가 그 4.3 사건의 후손이라는 것을 정말 최근에 알게 됐어요. 직접적인 그런 연관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아 이게 정말 그냥 영화로 봐지지가 않는 기분도 들었어요. 조금 진짜 정말 현실과 나와 직접된 연관인들이 어쩌면 이런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계속 고민했던 게 저희도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파악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잘 맞닿아 있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못했구나라는 반성도 들기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개인의 역사가 곧 모두의 전체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체감할 수 있었던 그런 영화였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푸아 이데올로기라는 영화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멈추지 않는 필름의 수연, 수진, 서연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